안녕하세요. 포항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20년 넘게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혼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기만 해서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의지를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외롭고 고독해지겠다는 걱정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면 돈 많은 갑부 남편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혼자 외롭게 늙어 죽겠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는 몰랐는데 이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가정을 파탄낸 남편은 아이들에게서는 물론이고 본인의 아버지한테까지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문제는 사고 뭉친 남편이 이혼을 한 지 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시댁에서는 절대로 남편을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다시 걷어달라고 하는 남편 때문에 골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 자꾸 자기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익 동정심까지 유발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재결합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이 거머리 같은 남편을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삶은 늘 평범했고 보통스러웠습니다. 가정 형편도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형편이었고 친구들 사이도 원만했으며 공부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중간은 했었습니다. 대학교도 제 수준에 맞는 학교를 갔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이 꽤나 알려진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앞으로의 제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평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형 외제차를 몰고 첫 출근을 하는 신입사원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넘어갈 때 남자 후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비싼 신형 외제차를 몰고 온 인물이 훤칠한 신입사원이었죠. 제가 사수여서 그 신입사원을 맡아 회사 소개도 해주고 일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이 신입사원은 대학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것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원씨, 이따가 있을 미팅 때 필요한 서류 복사 좀 해줄래요? 장당 7장씩 복사해서 자리마다 올려놔주세요. 대리님. 그 정도는 그냥 대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복사할 때 종이 나오는 속도 답답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대리님이 저 대신해 주시면 제가 오늘 점심 쏠게요. 아는 게 없고 배울 의지가 없었던 신입사원은 그것도 모자라 예의도 없었습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억지로 시켜도 봤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은 신입사원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동기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최 대리가 신입사원한테 너무 착하게 대해주니까 만만해보고 저러는 거잖아. 좋게 말하지 말고 혼내면서 말을 해. 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최 대리가 신입사원 일까지 다 해야 된다. 옆에서 동기들이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버릇을 고쳐놔라고 하길래 딱 한 번 용기를 내고 신입사원을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치원씨, 제가 치원씨한테 어려운 일을 시켰나요? 그냥 복사만 해서 부장님께 전달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못하세요? 화장실 갔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부장님이 대리님 혼내셨어요? 그런 거면 제가 부장님한테 잘 말해볼게요. 치원씨,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겁도 없이 부장님한테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치원씨는 신입사원이니까 신입사원답게 구시라고요.
치원 씨는 동기들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대화를 할수록 말이 안 통하는 신입사원 때문에 답답해진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을 혼내고 있다는 소식을 부장님도 접하셨는지 갑자기 저희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최대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대리 지금 윤치원 씨 혼내고 있었던 거야? 이 윤치원 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사무실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사람을 잡으면 어떡해? 최대리 미쳤어? 부장님은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에 부장님 같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거나 사수와 함께 신입사원을 혼내셨을 텐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에게 미쳤냐고 말씀하시는 부장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최대리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헛똑똑이었구만. 당장 윤치원 씨한테 사과해, 어서. 부장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 건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왜 부장님한테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휴, 진짜. 내가 사과하라면 잔말 말고 사과만 하면 될 것을. 여자가 쓸데없이 고집이나 세가지고. 그래서 시집은 가겠어? 사무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 정도로 부장님이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던 그때 신입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건데 부장님은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일에 여자가 어쩌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부장님을 향한 신입사원의 한마디에 사무실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하며 기겁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신입사원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뚫린 신입사원의 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부장님이 신입사원 앞에 고개를 숙이며 굽신거리는 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리, 내가 상황도 모르고 무작정 화내서 미안했어. 아까 실언한 것도 사과할 테니 이해 부탁해. 그럼 유치원 씨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리가 잘 좀 챙겨줘. 신입사원의 한마디에 부장님은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 신입사원과 회포도 풀 겸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할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날의 계기로 저희 둘은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나니 망나니 신입사원이었던 남자친구는 제 말을 잘 듣고 따르며 회사 일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쯤 동기가 제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최대리, 그 이야기 들었어? 윤치원 씨 아버지가 여기 시장이래, 시장. 그래서 최대리가 윤치원 씨 혼낼 때 부장님이 놀라서 되려 최대리한테 뭐라고 했던 거래? 집이 어느 정도 사는 부잣집 도련님인 줄은 알았던 남자친구는 보통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역 시장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지역 유지였으며 양쪽 집안이 이름 꽤나 날리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이었죠.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연애만 하고 있는 저희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만 만나면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 신혼집이나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은 다 내가 낼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말하는 게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저는 아주 친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복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자친구 집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너무 평범해서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대학 교수인 시모가
나름대로 교양을 챙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둘 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니? 엄마는 너희가 결혼 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결혼은 30 넘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구나. 그리고 문영 씨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결혼할 때 잡음이 안 생기거든. 시댁에서의 결혼 반대로 사이가 더 애틋해지고 괜한 오기가 생겼던 저희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혼전 임신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둘 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부모님을 설득시킬 다른 방법은 생각 못하고 겨우 생각해낸 아주 철없고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결국 혼전 임신을 하게 된 저희는 부모님들의 속을 한번 썩이고 나서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치원이 큰 집 가서 지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처가에 가든지 너희끼리 보내든지 해라. 시모는 결혼을 하고 맞이한 첫 명절에도 제가 보기 싫으셨는지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거리를 두고 지내시려고 하셨죠. 시부모님의 마음을 열려면 저희 친정집이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저는 일찌감치 시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과 잘 살다 보면 언젠가 시부모님들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했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후 남편은 회사 일을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태어났으면 칼을 뽑아서 무라도 베야 된다고 했어. 남의 밑에서 일해가지고 언제 큰돈을 벌겠어. 사업으로 대박 터뜨려서 당신 평생 호강시켜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랑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알겠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남편한테 차고 넘치는 게 돈이니 경험 사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남편에게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은 회사는 차려놨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몇 달을 갈팡질팡하더니 큰딸을 낳고 조리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회사에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조리원 퇴소하고 몸 좀 괜찮아지면 우리 회사에 좀 봐줄 수 있을까? 회사 일이라는 게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당신이 나보다 일한 경력도 길고 경험과 출신이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생활비랑은 별개로 매달 월급도 줄게. 남편의 부탁에 저는 첫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남편의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만 대표지 회사에서 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도 직원들이 눈치껏 알아서 일을 해온 듯 했습니다. 회사 전표만 봐도 엉망인가 대충 감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처음부터 다시 회사 일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회사 일도 결국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며 지내자 그제야 시부모님들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애 키우랴 회사 일 보랴 문영이 네가 혼자서 고생이 많다? 그래도 치원이 지 딴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했던 건데 마음처럼 안 돼서 그러는 거니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려운 건 당연하죠 어머님. 그리고 지연이는 친정엄마가 돌봐주시고 계셔서 애 보는데 힘든 건 없어요. 그래도 치원이가 애비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어떻게든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마. 그렇게 저에게는 시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을 낳아들여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던 시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신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들에게 제 능력을 더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 회사를 참 열심히 키워줬습니다.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둘째 아들을 낳아서도 남편 회사를 내 회사처럼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국 시댁에서 거의 영웅 수준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아들인 남편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는 애가 둘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놀러만 다니고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살려거든 지금 네 회사 애들 엄마한테 넘기고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서 정치 일이나 좀 배워라. 아버지, 제가 무슨 정치예요. 저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아버지처럼 피곤하게 살기도 싫으니 에이,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애들 엄마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조만간 회사 일에 손 떼게 할 거예요. 회사를 망하게 할 셈이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네가 조금만 똑똑했어도 네 처가 저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게다.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고 애가 둘이나 생겨도 총각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남편의 모습에 시부모님들은 많이 답답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을 두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남편은 점점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에게 회사 일에 손을 뗄 것을 요구했죠. 당신 할 만큼 해줬으니 이제 그만 회사 일에 손 떼고 애들 교육이나 신경 써. 지연이도 곧 있으면 사춘기가 올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바깥으로 놔두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지연이 삐뚤어지지 않게 당신이 잘 감시해. 당신이 언제부터 회사랑 애들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그런 소리래. 나 회사 일하면서 애들 잘 키웠어. 지금 우리 지연이 학원은 몇 개 다니고 무슨 과목을 제일 잘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니? 다 필요 없고 내 말대로 해. 당신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손 떼.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애들 방학 때 해외로 여행이나 다녀오든가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을 봐준 거지 제가 좋아서 회사 일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받으면서 애들만 키우면 저야 속 편한 일이었죠. 회사 경영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인 남편이 손을 떼라고 하니 저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 알아서 하길 바랬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기로 했었죠. 10년 동안 자본금 빼고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만들어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섭섭하기는 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회사 일을 그만두면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제 스트레스는 2배 이상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당신 제일 큰 프로젝트를 앞둔 이 시점에서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필리핀에 간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가 꺾인다고. 놀고 싶어도 이번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 걔가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고 프로젝트 끝나면 보너스도 더 주는데 대표가 골프 치는 걸로 직원들 사기가 꺾이긴 왜 꺾여? 그리고 어차피 그 프로젝트 담당자는 따로 있고 나는 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대표인데 내 골프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에게서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져간 남편은 회사 일에 더 신경을 쓰기는커녕 평소처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철딱서니가 없어지고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놀아놓고 얼마나 더 놀아야지 직성이 풀리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당신 술자리도 좀 줄이고 그놈의 골프 모임, 테니스 모임 좀 그만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20대 청춘인 줄 알아? 당신 밑으로 딸린 식구가 몇인데 그러고 다녀. 우리 내 식구에 회사 직원 50명까지 생각하면 당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야, 편내 잔소리가 왜 이렇게 심해? 당신이나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평생 남의 밑에서 남의 돈 받고 일해야 될 팔자에서 이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입 다물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집에 돈을 안 가져다 줘?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안 줘? 나도 할 건 다 하고 논다고. 남편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돈이라는 게 참 여러 방식으로 사람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무서워한다는 시부가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남편을 제가 무슨 수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겠나 싶어 저는 남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딸과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기로 했었죠. 제가 남편을 건들지 않으니 남편은 금방 온순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무능력한 남편이긴 하지만 저한테나 애들한테 다정한 남편과 아빠가 되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대한 자본금과 인복이 좋았던 남편의 회사는 기어코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뼈를 갉아먹으니 회사는 어떻게든 굴러가긴 가더군요. 딸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캐나다로 간다고 했을 때 남편이 아주 기분 좋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기러기 아빠가 되어보네. 당신이 언젠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갈 줄은 몰랐어. 당신 없는 동안 실컷 놀아야겠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그렇게 놀고도 놀 게 더 남았니? 어차피 5년만 지나면 체력 달려서 놀고 싶어도 못 놀 테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놀아놔. 제가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만 두고 아이들과 캐나다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안 그래도 노는 거 좋아하는 양반이 집에 와이프도 없고 애도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닐 텐데 괜찮겠어? 지연이도 다 컸으니까 그냥 애들만 보내는 게 어때?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로 산 지 오래된 인간이라 괜찮아. 덧불릴 고삐도 없어. 지연 엄마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내가 지연 아빠 몰라서 하는 말이겠어. 기러기 아빠들 와이프랑 애들 없는 사이에 바람 얼마나 피는데. 그건 생각하고 가는 거야? 우리 지연 아빠 노는 건 좋아해도 워낙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바람은 안 피울 거야. 내 남편 내가 더 잘 알아. 지인들은 제가 캐나다로 가면 남편이 무조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상상도 해본 적 없고 결혼 기간 동안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저도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영어를 배우려 했었죠.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나서 돈 많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도 눈앞에 없고 아이들도 제 생각대로 적응도 잘 해주고 공부도 잘해주니 캐나다의 생활은 정말로 평화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캐나다로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이들은 학기 중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일단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시댁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시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말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모 앞에서 결국 남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저러다가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해? 내 나이 이미 40이 넘긴 했지만 그래도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어린아이처럼 우는 남편과 건강하실 때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모의 모습이 눈에 밟힌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어머님 간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정성으로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하면 다시 금방 일어날 거야, 여보. 아이들을 캐나다에 두고 온 저는 한국에서 아픈 시모를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에 반대했을 때 빼고는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아껴주신 분이셨기에 아픈 시모를 꼭 제 손으로 모셔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꼬박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를 모셨습니다. 건강히 돌아와서 퇴원을 할랑 싶으면 시모는 또다시 금방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다 시모는 결국 쓰러진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 시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애민이 덕분에 너희 시어머니 3년이나 더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 행복하게 눈 감았을 게다. 아픈 시애미 3년 동안 보살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다. 내가 조만간 큰 선물을 하나 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무언가를 바라고 시모를 모신 건 아니었지만 시부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뜸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해왔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셨고 당신 할 일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라. 3년 동안 자기 엄마를 모셔줘서 고맙다는 말과는 함께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는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혀가 마비라도 된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당신이 키워도 돼. 그리고 엄마 모시느라 고생한 것도 있으니 고생한 값으로 5억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자. 당신한테 이혼이 장난이니?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있어? 내가 아픈 당신 엄마 3년 동안 정성 들여 병수발한 거 몰랐어 그래? 아니까 내가 5억 준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한테 소송 걸고 이혼해도 5억까지 못 받는 거 알지? 5억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떨어져. 나 새 출발할 거야. 시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꽤나 오래전부터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할 거면 진작에 하던가. 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다 이거니? 당신 딴 여자 생겼어? 왜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혼 타령이야? 그것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말할 이유 없고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럴 생각하지 마.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작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저는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지금까지 평생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준 게 누군데 내가 왜 이혼을 해? 5억? 나 그깟 5억 필요 없어. 그깟 5억이라고 했냐?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1년에 5천도 못 만져봤을 옆에 내가 어디서 감히 그깟 5억이래. 너 고집 부려봤자 결국에 나랑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이혼 문제로 남편과 몇 달을 싸웠습니다. 사실 맘 같아서는 시부에게 바로 이루고 싶었지만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괜히 시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하루를 1년처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친한 지인들에게 털어놓자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5억 받고 이혼하고 애들 양육비 핑계로 다 뜯어내버려. 노는 거 좋아해서 평생 마누라 속 썩이고 산 너 뭐가 좋다고 더 끼고 살아. 지 때문에 지 엄마 3년 동안 병수발한 건 억울하겠지만
그건 돌아가신 시어머니만 생각해서라도 좋게 생각하고 지연 아빠랑 이혼해. 그 인간 지엄마 엄마 없이 혼자 살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제 지인들은 열이면 열이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지인들이 이혼을 추천하니 그제야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준다는 5억을 받고 애들이 있는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 고향 포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나 애들 있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거야.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애들이랑 생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5억 줘. 5억 입금되는 거 확인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어줄게. 그렇게 저는 시모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2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에게는 차마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살아야 되니 그대로 두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남편이 나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5억을 받게 된 저는 그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막한 심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눈물을 한참이나 흘리고 나서야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해가 뜬 아침이어도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그런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땡땡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윤치원 씨님 맞죠?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서라뇨? 그 인간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침부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윤치원 씨가 새벽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피격을 당했다는 말에 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현관문 앞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서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이 피격을 당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피격을 당했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녁까지도 저랑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장례식장이에요? 윤치원 씨 아내 되시는 분이시죠? 다행히 목숨을 건지셔서 지금 병원 계십니다. 안 그래도 아내분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혹시 이보경 씨 아세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는데 경찰의 입에서 처음 듣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보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묻는 건가요? 어제 윤치원 씨랑 같이 있다가 같이 피습을 당한 여자분이신데 혹시 윤치원 씨 아내분이랑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용의자는 저희가 쫓고 있는데 윤치원 씨 아내분한테 참고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그때 경찰서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경사의 말에 나는 어제 그 인간이랑 이혼해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라면 제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바로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 결국엔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원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집으로 찾아왔던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윤치원 씨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았습니다. 윤치원 씨 깨어나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님, 근데 우리 애들 아빠랑 같이 있었다는 이보경 씨는 누군가요? 왜 우리 애들 아빠랑 그 여자가 늦은 새벽에 같이 있다가 피격을 당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물음에 형사는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치원 씨가
이보경 씨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셨습니다. 이보경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이미 조사를 끝마친 상태인데 두 분이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그 사실을 이보경 씨 남편분에게 들켜서 이보경 씨 남편이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윤초 씨 깨어나시면 들으셨으면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는 술집 마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은 거였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필 수 있는지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심만 가지고 살았어도 바람 피울 일도 그로 인해 피격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기어코 몹쓸 짓으로 요단강을 한번 건넜다 온 남편을 정말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나다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 당신 버림벌을 이렇게 봤나 봐. 제발 내 옆에 있어주라. 그러게. 당신 나 버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버려봤네. 이런 게 천벌이라고 하는 건가 봐. 당신 나 버려서 천벌 받은 거야. 그러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여보,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우리 어제 이혼한 거 잊었니? 우리 이제 남이니까 나 붙잡지 마. 당신 인생 당신은 혼자 수습하면서 알아서 살아. 저는 남편을 병원에 혼자 남겨두고 시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부가 힘드실까봐 이혼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피격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고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이 마당에 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어 말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시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애미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애들 있는 캐나다로 가거라. 인생 지 멋대로 살더니 기어코 그놈이 사고를 제대로 치는구나. 여기 일은 내가 해결하고 나서 연락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시부의 말대로 바로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고 싶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이 두고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태어날 때까지만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이 태어나던 날 시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부의 수행비서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거였죠. 잘들 들어라. 앞으로 나는 시원이 너한테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오늘부터 내 주머니에서 15만 정도 너한테 갈 일 없으니 그렇게 알고. 지금 네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말고는 나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아두거라. 회사 적자 났다고 돈 빌리러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아버지, 죽다 살아나 아들한테 갑자기 그러신 게 어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우리 애들 유학도 더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요. 네가 언제부터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했다고 애들을 들먹여? 내 손주들은 내 돈으로 키울 테니 너는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안 하려거든.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연이 애미랑도 오늘부로 깨끗이 끝내. 그래도 남편이 큰아들이라서 철싹서니가 없어도 끝까지 안고 가시던 분이셨는데 이번엔 시부가 큰 결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신다고 해서 유학가 있는 아이들 걱정이 앞섰는데 시부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이 있기 전에 남편에게 이미 받아둔 5억이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었죠. 아버지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 늙어 죽어도 괜찮으세요? 나는 차라리 네가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평생 네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하고 아픈 네 엄마 3년 내내 간병한 애미를 주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나는 네 앞으로 줄여둔 모든 재산을 지연 애미한테 줄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둬라.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발작을 일으켰지만 시부는 기어코 변호사를 대동해 미리 작성해뒀던 유서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와 몇천 평의 땅을 이전해 주셨어요. 서류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저는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지내다 이제는 나도 가족 뒷바라지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휴식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만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항에서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 많이 적적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희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도 챙기고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살고 하니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자연스레 회복이 되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틈만 나면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고 심심하면 전화를 걸어 재결합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랑은 자주 보고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 몇 년째 계속 재결합을 요구하니 정말 반성을 해서 그런 건지 혼자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자기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1억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인간에게는 아직도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으로 느껴지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부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아이들이 있는 한 전 남편과의 연은 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재결합 타령을 하는 남편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